더정치 17번째 시간입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가 사실상 화려하게 출범을 했습니다. 싱크탱크 발기인에 500명이 넘고 연말까지 1,000명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10월 6일에 창립 준비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하던데 성한영 기자 현장 다녀오셨는데 분위기 어땠나요? 예, 뭐 좌석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다 앉질 못해서 상당 숫자가 서서 문재인 전 대표 연설을 들어야 했고요. 네.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연설이 끝나니까 또 일부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고, 인원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600에서 7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교수들, 학자들이 좀 많이 모였고, 정치인들은 지금 국정감사기관이라 그런지 별로 이제 눈에 많이 띄지 않았습니다. 좀 특이한 게 김홍걸 씨 그리고 노건호 씨 두 전직 대통령 아들이 참석을 해서 이채로 왔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한 40분 정도 프롬프터를 사용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교체 이런 개념을 이제 던졌고요. 그리고 내가 해내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신감도 좀 드러내고, 뭐 대선 뭐 출정식 비슷한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싱크탱크의 면면을 보면 조윤재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연구소장을 맡았고, 조대엽 고대 노동대학원장이 부소장, 그리고 박승, 한완상 이런 경제사회계 이제 원로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일단 연구소장을 맡은 조윤재 교수 어떤 사람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경제보좌관 했던 분이고요. 네. 이분이 IBRD, IMF 이쪽에서 경제분석관을 했던 분입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경제라든지 이제 경제 실물에 좀 밝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이후에 그 세모그룹의 유병언 씨 기억나시죠? 네. 유병언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다 해서 사진이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유병언이라는 인물이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런 증거 자료로 이 사진을 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조윤재 경제보좌관이었죠. 닮았나요? 예, 뭐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약간 비슷한 건 사실이고요. 예. 제가 저한테 그 SNS를 보내준 분한테,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걸 돌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워낙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주위에 그게 아니라고, 조윤재 교수라는 걸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성품이 좀 온건하고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좀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정치에 별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고요. 김종인 전 대표와도 좀 가까운 분이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어떤 그 경제 분야의 실력자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완상 전 부총리가 이 싱크탱크의 상임고문으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완상 전 부총리는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영입이 돼서 남경필 경기지사 쪽으로 간 게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이제 봤는데 이게 지금 겸직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분이, 그러니까 8월 말쯤이었어요. 이제 한겨레를 비롯한 몇 군데가 그날 이제 신문에 쓴 게 한완상 전 부총리가 남지사한테 간다.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에 단독으로 응모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절차를 거쳐서 곧 9월 초에 정식 취임을 할 거다.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보도가 나간 직후에 그 한 전 부총리한테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왔대요. 특히 이제 야당 지지층에서. 왜냐하면 한 부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지냈고, 또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통일부총리를 지내고, 하여튼 기본 정체성은 어떤 야권, 진보 이렇게 이쪽에 원로로 되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남경필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후보를 돕는 거가 말이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시달렸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한 부총리도 본인도 이제 직접 좀 남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측근들도 이러이러한 항의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 너무 힘들다 해서 양해를 해서 없던 일로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네, 이사장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기사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 뒤에 기사가 작게 작게 났죠. 그러고 났는데 사실은 남지사 쪽에서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전 부총리가 그 부담스러운 거 인정하고 대신에 좀 설마 어디 뭐 다른 캠프에 합류해서 뭘 하시지는 않겠지라고 대신 좀 기대를 하고 길게라도 남지사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불과 뭐 한 달여 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쪽에 합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나온 걸 보고서 그때 그쪽도 알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남지사를 돕기로 결정을 한 건 사실인데 이쪽 진영의 어떤 대중들의 항의와 뭐 이런 것에 사실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온 거라고 봐야 하겠네요. 돕는다는 게 이제 남경필 대통령 만들기를 돕겠다 이거는 아니었고요.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정도를 하면서 뭐 좀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꼭 뭐 여당으로 갔다가 다시 야당으로 오고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입하는 남경필 지사 그쪽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대선까지 같이 간다라는 정도의 큰 틀의 그런 교감을 함께 한 걸로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진행했던 일인데 좀 안 된 거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박승 전 한은 총재가 싱크탱크의 자문위원장을 맡았어요. 박승 전 총재는 사실상 4.13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을 제안했는데 당시에 고사를 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참여를 했는데 워낙 이제 그쪽에 비중 있는 인물이어서 제2의 김종인이다. 김종인을 대체할 인물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요. 대중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은행 총재를 하셨고 좀 중도 성향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심포지엄 할 때 이제 상당히 좀 격렬하게 연설을 해서 이제 청중의 박수를 좀 많이 받았죠. 그 외에 또 한번 주목하고 눈여겨봐야 할 그 교수들이 좀 있을까요? 예, 실무를 총괄하는 분이 이제 조대엽 고대 노동대학원장이 있는데 이분이 그 4.13 총선 뒤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이 문재인을 위한 변명. 이었고요. 그 내용 중에 좀 굉장히 강렬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야권 분열과 호남의 딜레마,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야당 내부 특히 호남 기득권 정치인들이 만든 친노 패권주의의 허상 그리고 반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 또 문재인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 당을 국민들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거혁명을 이루었다. 이 선명한 대의 앞에서 언제까지 친노의 허상을 잡고 언제까지 문재인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정치를 되풀이할 것인가. 이 칼럼이 약간의 그 알만한 분들한테는 좀 파장을 좀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문재인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친문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호남 쪽에서는 이제 이 칼럼에 대해서 좀 약간 그 항의를 하는 그런 공방이 좀 이어지기도 했고, 아무튼 조대엽 교수가 이 싱크탱크의 어떤 실무를 이제 지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분과위원장 중에 외교안보를 맡은 서훈 이화여대 교수라고 발표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국정원 3차장 출신이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 햇볕 정책, 남북 정상회담을 마쿠에서 조율한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진단장 중에 이제 국민성장 추진단장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일본 전문가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인구 절벽과 소비 절벽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잘못하면 일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한 경고를 하고 책도 전했던 분인데 저는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정책 자문도 뭐 별로 할 것 같지 않았는데 이번에 문재인 싱크탱크 이름을 올린 걸 보고 개인적으로 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 어쨌든 싱크탱크에 참여한 거는 정치를 하겠다는 걸로 봐야 한다고 이제 전제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연결해서 이제 여쭤보면 싱크탱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례를 딱
되면 쉽게 아실 텐데요. 일단 네.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말에 국가미래연구원이라는 이제 연구 싱크탱크를 띄우죠. 네. 김광도 지금도 원장인 김광도 원장이 주도해서 학자들이 이제 한 70여 명 규모로 띄우는데 거기 참여했던 몇몇과 지금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자, 국가미래연구원 2010년 12월 발족할 때 발기인 명단에 곽상도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직이신 분, 6.1제 초대 통일부 장관, 백승주 현재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네. 안종범 비례대표 의원 했고 현재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하고 있죠. 이종훈 그 뒤에 이제 의원이 됐고 지금은 물론 이제 의원이 아니게 됐습니다만 전 의원이 있고, 윤병세 지금 초대 외교부 장관에서 계속 임기를 같이 할 것으로 관측되는 윤병세 장관, 최대석 이분은 이제 인수위 때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거명이 됐다가 갑자기 낙마했죠. 네. 홍기택 이번에 논란됐던 그 대우조선해양 그 서별권회의 지원 문제를 폭로했던 분인데 이분 전 산업은행장이죠. 홍용표 현재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국가미래연구원에 있었고 이분들이 한 10명 안팎 정도 되는데 결국 이제 요직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 그렇게 예를 들면 뭐 70명 규모 아니면 200명, 300명 규모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그렇게 요직을 가고 뭐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결국엔 이제 코어그룹 한 10명 안팎에서 이제 모든 정책들을 입안을 하고 실제로 인수위를 거쳐서 인재 풀로서 이제 요직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인력 풀로 기능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싱크탱크에 대해서 이제 뭐 폴리페서다, 뭐 세몰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적인 보도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지식인들이 대부분은 사회과학을 하는 분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자신이 가진 가치관 그리고 정책 노선을 한번 현실에서 구현해보고 싶다 이런 학자로서의 어떤 본능 같은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이 좀 강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문재인이라는 유력한 정치인이 어차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 사람이 자기 분야의 정책에서 뭐 허튼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좀 올바로 조언을 해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치 실현이 목표냐, 그 개인의 어떤 출세 영단이 목표냐, 이걸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실력, 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과연 얼마나 양심적으로 출세보다는 어떤 자기가 가진 가치 실현을 위해서 국정을 돕느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사후에 평가를 받을 그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폴리페서와 사회 참여 그 사이에 이제 어딘가에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싱크탱크 출범식, 사실상의 그 출범식에서 정권 교체를 넘어 경제 교체를 얘기를 했고요. 경제를 상당히 강조, 성장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중도 확장도 이제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2012년 싱크탱크였던 담쟁이 포럼과 비교해서는 외연을 넓혔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12년 당시 상황 싱크탱크랑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글쎄, 아직은 뭐, 이 싱크탱크가 이제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네. 개문발차라고 표현하듯이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더, 뭐, 숫자도 500에서 1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 숫자 양보다는 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비중 있는 인물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돕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도 진보, 보수, 중도 구분 없이 각 분야에 실력 있는 분들을 참여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몇 분 인물을 실제로 거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이재민 교수가 있고요.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영일 교수라는 분 계시고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양봉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좀 존경받고 그동안 정치 참여를 잘 안 하던 거리를 뒀던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제 이분들이 좀 생소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실제로 외연을 넓혔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면 앞으로 이제 추가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김종인 전 대표 같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붙잡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워낙에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 예, 그건 뭐 정치라는 게 뭐 항상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하는 것이고요. 뭐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한 사람이 문재인 그렇죠. 전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가 완전히 파탄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 담쟁이 포럼하고 비교한다면 당연히 규모가 상당히 커진 거죠. 500명이라는 것 자체가 준비 심포지엄에. 이게 사실 내용의 뼈대를 보면 뭐 그 핵심 플레이어들은 2012년하고 비슷해요. 박승 전 하는 총재도 2012년에 경제정책 자문을 했었고, 한한상 전 부총리도 우리 담쟁이 포럼 이사장이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거기에 스스로 밝히듯이 경제 중심의 중도 확장이다 하듯이 이제 그동안에 조금 거리가 있었던 또 대중들이 잘 모르지만 어떤 괜찮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건 당연히 정권 교체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그 중에 문재인 전 대표가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교수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큰 차이겠죠. 2010년과는. 어쨌든 이 싱크탱크를 출범시키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성장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012년에 그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중도의 지점에 있었던 이슈들을 얘기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확장하려는 이제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의 문재인이 2012년에 박근혜와 상당히 닮았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분석을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성장을 얘기한 게 이제 최근에 시작한 게 아니고 2012년에도 성장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성장이라는 화두를 이른바 보수에서만 독점하려고 하느냐 해서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이제 분배하고 병행을 해야 된다. 이게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확실한 소신입니다. 또 이제 마찬가지로 안보에 대해서도 왜 안보를 새누리당 또 보수 쪽에서 독점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공수부대 출신이죠. 그래서 그 당시 공수특전단 예비역들이 그 당시 민주통합당 당사에 와서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하는 굉장히 강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어떤 전략을 흉내낸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의 어떤 소신 역시 성장이 중요하다. 제대로 된 성장을 해야 된다. 뭐 국민 성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소신이고요. 이걸 박근혜 흉내내기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2012년이랑 비교를 하면 어쨌든 당시에는 그래도 좀 진보색을 또 확연히 드러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중도 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플러스 알파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기 위한 그런 중도 확장론의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2012년에도 이제 그 전통적인 지지층도 확보를 하고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도 그 기본적인 기조 자체는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대선이 1년 4개월 남은 시점이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어떤 자기 위치를 다져놓고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야 되고, 그러자면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이제 보완하는 걸 좀 많이 좀 그런 작업을 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에 이제 자기가 그 보수 여당의 후보로서 맨날 성장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복지, 화합 이런 거 얘기하니까 한 거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도 어떤 그런 뭐 자기 소신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전략적인 필요에서 부족한 부분을 넓히는 이런 작업을 하는 때라고 봐야겠죠. 누가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전략으로 봐야 한다.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야권 주자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메모드급 싱크탱크를 발족을 해서 다른 주자들보다 좀 앞서 더 빨리 출발을 했고 대세로운 구칙에 들어간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세로운 구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확실히. 네. 그리고 사실은 싱크탱크, 그러니까 어떤 외곽 조직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싱크탱크를 띄우는데 벌써 500명으로 시작해서 한다. 그리고 앞으로 1000명까지 늘려나간다 하고 굉장히 의도했든 안 했든 상당히 대대적인 세리머니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주는 시그널은 나를 보고 찾아온 지식인들이 많다.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부터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싱크탱크라는 건 조용히 해서 필요한 정책을 어디 발표할 때 되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더구나 이제 특히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곧 두 달간 뒤에 이제 돌아오는 시점을 앞두고 뭔가 좀 큰 대세를 붙여놓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대세론이라는 이제 의도는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작동을 할 것인지 그건 좀 약간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대세론은 사실 다수 세력의 전략이죠. 과거에 뭐 김영삼 대세론, 또 박근혜 대세론, 이게 이제 성공한 대세론, 물론 이회창 대세론, 실패한 대세론도 있습니다. 대세론이 이제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다수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싱크탱크 하나로 과연 대세론을 만들 수 있겠느냐. 결국 대세론은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받쳐줘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한국 사회 어떤 기득권 세력이 아주 강한 저항을 받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야권 내부적으로 보면 호남의 어떤 거부감, 네. 호남에서 이제 본선 가능성에 대한 회의도 있지만 또 중장년층의 어떤 정서적인 거부감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돌파를 해내야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승하고 그때 비로소 대세론을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대세론 형성 이전 단계라고 봐야 되고요. 아마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는 1월 한 중순 때쯤 돼서 이른바 반기문 대세론과 또 문재인 대세론이 그때까지 형성이 된다면 그 두 대세론이 이제 충돌을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100m 달리기로 치면 일단 100m 달리기는 좀 그렇고요. 한 1000m 달리기,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 중장거리 달리기라고 쳐도 어쨌든 출발을 좀 빨리 한 거고 다른 주자들보다는 야권에. 그래서 다른 주자들이 좀 초조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야권의 다른 주자들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4.13 총선하고 8.27 전당대회 이후에 이 야당의 대선 후보는 문재인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 아니냐 이런 현실론에 대해서 다른 주자들도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상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으니 문재인 전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또 이대로 가면 문재인 안철수가 분열해서 반기문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있으니 뭔가 제3에 대한 제3지대 정계 개편론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분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도 이제 뭔가 문재인 대세론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유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기반 위에서 본인도 한번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한 그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제 연말 연초에 어떤 지지율을 좀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정권 교체가 그렇게 잘 되겠냐. 나도 준비를 좀 했다가 필요하면 역할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손학규 전 대표는 뭔가 정계 개편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죠. 문재인 전 대표가 있는 현 더불어민주당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의당 전 대표죠. 안철수 의원은 양극단 세력과 손잡지 않겠다. 이 아주 상징적인 말로 알 수 있듯이 문재인하고 손잡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한데요. 또 국민의당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사이가 꼭 원만한 것도 아닙니다. 호남 민심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언제까지나 같이 갈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을 좀 봐가면서 아마 자기 정치적인 진로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사실 그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고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을 하죠. 네, 견제를 하고요. 그거 자체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많이 이제 앞서 나간다라는 걸 의식한 얘기라고 봐야죠. 예를 들면 국민 성장 그 싱크탱크를 띄웠을 때 이게 경제민주화하고 안 맞는 개념이다라고 또 나서서 또 비판을 또 하고 그렇게 항상 끊임없이 견제를 하고 있죠. 지금 어쨌든 야권의 야권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그것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세론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거를 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문제일 텐데 예전에 이제 이회창 대세론이 있었고 박근혜 대세론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서 갈지 궁금하고. 이번 이제 두 번째 도전인데 문재인 전 대표의 재수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큰 적이 누굴까?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보수 성향의 어떤 기득권 세력, 이게 문재인의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공안검사 출신이죠. 고영주, 네. 박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재판에서 졌는데 그 판사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의 어떤 재벌 그룹의 어떤 오너를 포함한 장층부, 또 검찰과 권력기관의 어떤 장층부, 또 행정부 엘리트 관료들의 또 장층부, 또 언론사, 친보수, 친여 성향 언론사의 장층부, 이쪽에서는 이 문재인은 절대 불가다. 문재인 절대 불가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아마 본인들이 약간 자기들이 가해자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면 반드시 노무현의 복수를 할 것이다. 정치 보복이 있을 것 같아요. 피해망상증 비슷한 걸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그럴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틀에 가둬놓고 지금 이제 반노, 반문, 어떤 이론과 정서를 끊임없이 지금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기가 참 간단치 않기 때문에 2012년과 같은 선거 전략, 어게인 2012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성공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왜 문재인인지 그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대세론을 형성하려고 이렇게 안주하는 것보다는 지금 분노의 민심, 또 어떤 변화 욕구, 이런 물결을 적극적으로 올라타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의 앞길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야권 내에서 대세론인 거 맞고 현재. 그런데 이제 만약에 대세론이 위험한 거는 거기에 취해서 이제 내년 저 대선 날짜만 오면 내가 된다. 이게 돼야 하는데 사실 문재인 전 대표한테는 그런 조건은 아닌 거죠. 사실은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그 높은 지지율의 벽을 항상 뛰어넘어야 되는 부담이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만약에 여권의 후보가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변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화끈하게 유승민, 남경필 이런 쪽으로 세대 교체 네. 흐름이 간다할지, 그것도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굉장히 도전인 거죠. 또 양쪽에서 모두 다 제3지대론을 내놔서 또 개헌론과 함께 끊임없이 문재인 전 대표를 흔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세론에 취할 것 같은 외부적인 환경은 아닌데, 본인이 그런 상황 관리들을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 또 화합의 문제, 또 새로운 성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스스로 해나가는 게 그냥 가장 중요하겠죠. 네. 저희 페이스북 친구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요즘 좋아요보다는 화나요 이런 걸 많이 누르게 된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허탈함을 넘어 지금 이제 분노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의 그 분노를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야권의 대선 주자는 과연 누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더정치 17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은행 총재를 하셨고 좀 중도 성향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심포지엄 할 때 이제 상당히 좀 격렬하게 네. 연설을 해서 이제 청중의 박수를 좀 많이 받았죠. 네. 그 외에 또 한번 주목하고 눈여겨봐야 할 교수들이 좀 있을까요? 예, 실무를 총괄하는 분이 이제 조대엽 고대 노동대학원장이 있는데, 이분이 4.13 총선 뒤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네. 제목이 문재인을 위한 변명. 이었고요. 그 내용 중에 좀 굉장히 강렬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야권 분열과 호남의 딜레마,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야당 내부, 특히 호남 기득권 정치인들이 만든 친노 패권주의의 허상, 그리고 반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 또 문재인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 당을 국민들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거혁명을 이루었다. 이 선명한 대의 앞에서 언제까지 친노의 허상을 잡고 언제까지 문재인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정치를 되풀이할 것인가. 이 칼럼이 약간의 알만한 분들한테는 좀 파장을 좀 일으켰습니다. 네. 굉장히 문재인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친문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제 호남 쪽에서는 이제 이 칼럼에 대해서 좀 약간 항의를 하는 그런 공방이 좀 이어지기도 했고, 아무튼 조대엽 교수가 이 싱크탱크의 어떤 실무를 이제 지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경제 사회계 이제 원로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일단 연구소장을 맡은 조윤재 교수 어떤 사람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경제보좌관 했던 분이고요. 네. 이분이 IBRD, IMF 이쪽에서 경제 분석관을 했던 분입니다. 저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경제라든지 이제 경제 실물에 좀 밝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이후에 그 세모그룹의 유병원 씨 기억나시죠? 네. 유병원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다 해서 사진이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유병원이라는 인물이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런 증거 자료로 이 사진을 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조윤재 경제보좌관이었죠. 닮았나요? 예, 뭐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약간 비슷한 건 사실이고요. 네. 제가 저한테 그 SNS를 보내준 분한테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걸 돌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워낙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도 이제 주위에 그게 아니라고 조윤재 교수라는 걸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성품이 좀 온건하고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좀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정치에 별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고요. 김종인 전 대표와도 좀 가까운 분이고, 드러나진 않지만 숨어있는 어떤 그 경제 분야의 실력자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한상 전 부총리가 이 싱크탱크의 상임고문으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한상 전 부총리는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영입이 돼서 네. 남경필 경기지사 쪽으로 간 게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이제 봤는데 이게 지금 겸직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분이 그러니까 8월 말쯤이었어요. 이제 한겨레를 비롯한 몇 군데가 그날 이제 신문에 쓴 게 한한상 전 부총리가 남지사한테 간다.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에 단독으로 응모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절차를 거쳐서 곧 9월 초에 정식 취임을 할 거다.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보도가 나간 직후에 그 전 부총리한테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왔대요. 특히 이제 야당 지지층에서. 왜냐하면 한 부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지냈고, 또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통일부총리를 네. 지내고, 하여튼 기본 정체성은 어떤 야권, 진보 이렇게 이쪽에 원로로 돼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남경필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후보를 돕는 거가 말이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시달렸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한 부총리도 본인도 이제 직접 좀 남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측근들도 이러이러한 항의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 너무 힘들다 해서 양해를 해서 없던 일로. 그럼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네, 간 게 이사장으로 아니고요? 간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뒤에 기사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 뒤에 기사가 작게 작게 났죠. 그러고 났는데 사실은 남지사 쪽에서도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더정치 17번째 시간입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가 사실상 화려하게 출범을 했습니다. 싱크탱크 발기인에 500명이 넘고 연말까지 1,000명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10월 6일에 창립 준비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하던데, 성한영 기자 현장 다녀오셨는데 분위기 어땠나요? 예, 뭐 좌석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다 앉질 못해서 상당 숫자가 서서 문재인 전 대표 연설을 들어야 했고요. 네.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연설이 끝나니까 또 일부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고, 인원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600에서 7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교수들, 학자들이 좀 많이 모였고, 정치인들은 지금 국정감사기간이라 그런지 별로 이제 눈에 많이 띄지 않았습니다. 좀 특이한 게 김홍걸
씨 그리고 노건호 씨 두 전직 대통령 아들이 참석을 해서 이채로 왔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한 40분 정도 프롬프터를 사용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교체 이런 개념을 이제 던졌고요. 그리고 내가 해내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신감도 좀 드러내고 뭐 대선 뭐 출정식 비슷한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싱크탱크의 면면을 보면 조윤재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연구소장을 맡았고 조대엽 고대 노동대학원장이 부소장 그리고 박승 한완상 전 부총리가 그 부담스러운 거 인정하고 대신에 좀 설마 어디 뭐 다른 캠프에 합류해서 뭘 하시지는 않겠지라고 대신 좀 기대를 하고 길게라도 남지사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불과 뭐 한 달여 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쪽에 합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나온 걸 보고서 그때 그쪽도 알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남지사를 돕기로 결정을 한 건 사실인데 이쪽 진영의 어떤 대중들의 항의와 뭐 이런 것에 사실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온 거라고 봐야 같습니다. 하겠네요. 돕는다는 게 이제 남경필 대통령 만들기를 돕겠다 이거는 아니었고요.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정도를 하면서 뭐 좀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꼭 뭐 여당으로 갔다가 다시 야당으로 오고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입하는 남경필 지사 그쪽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대선까지 같이 간다라는 정도의 큰 틀의 그런 교감을 함께 한 걸로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진행했던 일인데 좀 안 된 거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박승 전 한은 총재가 싱크탱크의 자문위원장을 맡았어요. 박승 전 총재는 사실상 4.13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을 제안했는데 당시에 고사를 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참여를 했는데 워낙 이제 그쪽에 비중 있는 인물이어서 제2의 김종인이다. 김종인을 대체할 인물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요. 대중들한테 더정치 17번째 시간입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가 사실상 화려하게 출범을 했습니다. 싱크탱크 발기인에 500명이 넘고 연말까지 1,000명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10월 6일에 창립 준비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하던데 성한영 기자 현장 다녀오셨는데 분위기 어땠나요? 예, 뭐 좌석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다 앉질 못해서 상당 숫자가 서서 문재인 전 대표 연설을 들어야 했고요. 네.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연설이 끝나니까 또 일부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고 인원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600에서 7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교수들, 학자들이 좀 많이 모였고 정치인들은 지금 국정감사기관이라 그런지 별로 이제 눈에 많이 띄지 않았습니다. 좀 특이한 게 김홍걸 씨 그리고 노건호 씨 두 전직 대통령 아들이 참석을 해서 이채로 왔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한 40분 정도 프롬프터를 사용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교체 이런 개념을 이제 던졌고요. 그리고 내가 해내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신감도 좀 드러내고 뭐 대선 뭐 출정식 비슷한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싱크탱크의 면면을 보면 조윤재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연구소장을 맡았고 조대엽 고대 노동대학원장이 부소장 그리고 박승 한완상 이런 경제사회계 이제 원로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일단 연구소장을 맡은 조윤재 교수 어떤 사람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경제보좌관 했던 분이고요. 네. 이분이 IBRD, IMF 이쪽에서 경제분석관을 했던 분입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경제라든지 이제 경제 실물에 좀 밝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이후에 그 세무은행 총재를 하셨고 좀 중도 성향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심포지엄 할 때 이제 상당히 좀 격렬하게 연설을 해서 이제 청중이 박수를 좀 많이 받았죠. 그 외에 또 한번 주목하고 눈여겨봐야 할 그
그 교수들이 좀 있을까요? 예, 실무를 총괄하는 분이 이제 조대엽 고대 노동대학원장이 있는데 이분이 그 4.13 총선 뒤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네. 제목이 문재인을 위한 변명. 이었고요. 그 내용 중에 좀 굉장히 강렬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야권 분열과 호남의 딜레마,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야당 내부 특히 호남 기득권 정치인들이 만든 친노 패권주의의 허상 그리고 반문재인 정서에서 시작됐다. 또 문재인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 당을 국민들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거혁명을 이루었다. 이 선명한 대의 앞에서 언제까지 친노의 허상을 잡고 언제까지 문재인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정치를 되풀이할 것인가. 이 칼럼이 약간의 그 알만한 분들한테는 좀 파장을 좀 일으켰습니다. 네. 굉장히 문재인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친문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제 호남 쪽에서는 이제 이 칼럼에 대해서 좀 약간 항의를 하는 그런 공방이 좀 이어지기도 했고, 아무튼 조대엽 교수가 이 싱크탱크의 어떤 실무를 이제 지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분과위원장 중에 외교안보를 맡은 서훈 이화여대 교수라고 발표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국정원 3차장 출신이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 햇볕 정책, 남북 정상회담을 마코에서 조율한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진단장 중에 이제 국민성장 추진단장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일본 전문가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인구 절벽과 소비 절벽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잘못하면 일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한 경고가 말이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시달렸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한 부총리도 본인도 이제 직접 좀 남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측근들도 이러이러한 항의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 너무 힘들다. 해서 양해를 해서 없던 일로. 그럼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이사장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기사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가 그 뒤에 기사가 작게 났죠. 그러고 났는데 사실은 남지사 쪽에서도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한 전 부총리가 그 부담스러운 거 인정하고 대신에 좀 설마 어디 뭐 다른 캠프에 합류해서 뭘 하시지는 않겠지라고 내심 좀 기대를 하고 길게라도 남지사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불과 뭐 한 달여 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쪽에 합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나온 걸 보고서 그때 그쪽도 알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남유사를 돕기로 결정을 한 건 사실인데 이쪽 진영의 어떤 대중들의 항의와 뭐 이런 것에 사실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온 거라고 봐야 하겠네요. 돕는다는 게 이제 남경필 대통령 만들기를 돕겠다 이거는 아니었고요.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정도를 하면서 뭐 좀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꼭 뭐 여당으로 갔다가 다시 야당으로 오고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입하는 남경필 지사 그쪽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대선까지 같이 간다라는 정도의 큰 틀의 그런 교감을 함께 한 걸로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진행했던 일인데 좀 안 된 거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박승 전 한은 총재가 싱크탱크의 자문위원장을 맡았어요. 박승 전 총재는 사실상 4.13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을 제안했는데 당시에 고사를 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참여를 했는데 워낙 이제 그쪽에 비중 있는 인물이어서 제2의 김종인이다. 김종인을 대체할 인물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요. 대중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항고를 하고 책도 써냈던 분인데 저는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정책 자문도 뭐 별로 할 것 같지 않았는데 이번에 문재인 싱크탱크 이름을 올린 걸 보고 개인적으로 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 어쨌든 싱크탱크에 참여한 거는 정치를 하겠다는 걸로 봐야 한다고 이제 전제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연결해서 이제 여쭤보면 싱크탱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례를 딱
되면 쉽게 아실 텐데요. 일단 네.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말에 국가미래연구원이라는 예. 이제 연구 싱크탱크를 띄우죠. 네. 김광도 지금도 원장인 네. 김광도 원장이 주도해서 학자들이 이제 한 70여 명 규모로 띄우는데 거기 참여했던 몇몇과 지금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자 국가미래연구원 2010년 12월 발족할 때 발기인 명단에 곽상도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직이신 분, 6.1제 초대 통일부 장관, 백승주 현재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네. 안종범 비례대표 의원 했고 현재 청와대 정책조정 수사하고 있죠. 이종훈 그 뒤에 이제 의원이 됐고 지금은 물론 이제 저 의원이 아니게 됐습니다만 전 의원이 있고 윤병세 지금 초대 외교부 장관에서 계속 임기를 같이 할 것으로 관측되는 윤병세 장관, 최대석 이분은 이제 인수위 때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거명이 됐다가 갑자기 낙마했죠. 네. 홍기택 이번에 논란됐던 그 대우조선해양 그 서별권회의 지원 문제를 폭로했던 분인데 이분 전 산업은행장이죠. 홍용표 현재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국가미래연구원에 있었고 이분들이 한 10명 안팎 정도 되는데 결국 이제 요직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 그렇게 예를 들면 뭐 70명 규모 아니면 200명, 300명 규모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그렇게 요직을 가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결국엔 이제 코어그룹 한 10명 안팎에서 이제 모든 정책들을 입안을 하고 실제로 인수위를 거쳐서 인재 풀로서 이제 요직. 코어그룹의 유병원 씨 기억나시죠? 네. 유병원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다 해서 사진이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유병원이라는 인물이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런 증거 자료로 이 사진을 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조윤재 경제보좌관이었죠. 닮았나요? 예, 뭐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약간 비슷한 건 사실이고요. 예. 제가 저한테 그 SNS를 보내준 분한테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걸 돌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워낙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주위에 그게 아니라고 조윤재 교수라는 걸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성품이 좀 온건하고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좀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정치에 별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고요. 김종인 전 대표와도 좀 가까운 분이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어떤 그 경제 분야의 실력자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한상 전 부총리가 이 싱크탱크의 상임고문으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한상 전 부총리는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영입이 돼서 네. 남경필 경기지사 쪽으로 간 게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이제 봤는데 이게 지금 겸직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분이 그러니까 8월 말쯤이었어요. 이제 한겨레를 비롯한 몇 군데가 그날 이제 신문에 쓴 게 한한상 전 부총리가 남지사한테 간다.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에 단독으로 응모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절차를 거쳐서 곧 9월 초에 정식 취임을 할 거다.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보도가 나간 직후에 그 한 전 부총리한테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왔대요. 특히 이제 야당 지지층에서. 왜냐하면 한 부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지냈고 또 이제 김영삼 정부의 통일부총리를 지내고 하여튼 기본 정체성은 어떤 야권, 진보 이렇게 이쪽에 원로로 되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남경필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후보를 돕는 거.